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조선 후기, 남원에서 동쪽으로 한나절 걸어가면 닿는 외진 마을. 솔맥이라 불리는 그곳에는 박씨 과부와 두 아들이 살았다. 남편을 일찍 여인 박씨는 억척스럽게 집안을 꾸려왔고, 큰아들 경호는 이미 장가를 들어 맏며느리 혜련이 들어온 지도 3년째였다. 혜련아! 물동이 이고 우물 다녀오너라! 새벽 닭구름 소리도 채 가시기 전 박씨의 호령이 떨어졌다. 혜련은 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동이를 이었다. 논맥이나 밭일은 말할 것도 없고 부엌일에 장독대 손보는 일까지 모두 혜련의 몫이었다. 한겨울엔 냇가 얼음물에 손을 넣어 이불 빨래까지 했으니 시집와서 앉아 밥 한 끼 편히 먹어본 날이 손에 꼽힐 지경이었다. 어머니도 너무하십니다. 혜련이를 너무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 경호가 조심스레 한마디 거들자 박씨가 눈을 부라렸다. 며느리는 원래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다. 경호는 입을 다물었고 혜련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되지요. 박씨는 흐뭇한 듯 코웃음을 치고는 안채로 들어갔다. 동네 안악들도 혜련을 칭찬하기 바빴다. 혜련이 같은 며느리 하나 얻으면 3대가 편하다지? 저런 효부가 또 어디 있겠소? 그러나 정작 박씨네 살림은 늘 빠듯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경필이 이놈! 또 술 퍼먹고 들어왔지? 박씨의 고함에 사랑채 문이 삐걱 열리고 머리를 산발한 경필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아이고 어머니, 그리 호통치시면 머리통이 깨집니다. 깨져? 내 속이 먼저 깨지겠다 이놈아! 첫째 아들 경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우야, 네가 오늘 논매러 간다 하지 않았느냐? 경필은 눈을 피하며 투덜거렸다. 내가 뭐 소도 아니고 매일같이 일만 하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소. 형님은 날마다 등골 빠지게 일하시지만 집안이 뭐 달라지긴 합디까? 박씨가 허리춤을 치며 소리쳤다. 네가 쉬는 동안 누가 집안 굴리냐? 네 형이 혼자 논매고 형수 혼자 살림하고 너는 뭐냐? 양반 도련님이냐? 그럼 저도 장가나 들여주시죠. 사람 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장가만 가면 저도 철이 들지. 누가 합니까? 뭐라고? 네 주제에 장가? 어느 집에서 너 같은 놈을 사위로 받겠느냐? 박씨는 콧방귀를 끼며 안채로 사라졌다. 뒤통수를 긁적이며 앉아있는 경필을 본 혜련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도련님, 일어나세요. 장작도 패야지요. 형수님까지 제발 오늘만은 좀... 머리 아프시면 더더욱 찬물에 얼굴 씻고 정신 차리셔야죠. 경필은 인상을 찌푸렸다. 아, 형수님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구시는구만. 며칠 뒤 아침, 정시안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박씨 부인, 얘기 들으셨소? 박씨가 눈을 흘겼다. 이 사람아, 아침부터 왜 저리 호들갑이요? 정씨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윗말골 자연이 말이요. 그 저자 아시지? 인물 곱기로 소문난 그 아가씨. 박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 도련님들 뒤돌아본다던 그 계집? 그 집이 완전히 기울었다오. 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지 오래고 지방 곳간도 비어가서 사는 게 말이 아니라는데. 박씨는 무심히 말했다. 얼굴만 곱다고 다 쓰는 건 아니지. 우리와 뭔 상관이요? 그러자 정씨가 슬쩍 몸을 기울였다. 근데 말이요. 자연이란 아가 마음이 참 지극하더이다. 시집을 가도 병든 아버지는 돌봐야 한다면서 가끔 먹을 것 좀 챙겨 친정에 보내주는 집이라면 어디든 가겠다 하더이다. 그 말을 듣자 박씨의 눈빛이 단번에 번쩍였다. 그러면 혼처 자리를 찾고 있다는 소리요? 정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덧붙였다. 예, 그렇지요. 게다가 성품도 곱고 얌전하다 하니 이 집 저 집에서 눈독을 들인다 하더이다. 경필이 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박 씨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았다. 출가한 딸은 물 끄는 작대기라 했거늘. 시집 오면 그만이지. 뭔 친정에 쌀을 바쳐야 한단 말이냐. 하지만 성품도 곱고 얌전하다니 일손 하나는 되겠구만. 정씨 안학은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며 말했다. 좋은 인연이면 꽉 잡으시오. 이런 처자는 금세 다른 집에서 데려갑디다. 해가 기울 무렵 혜련이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안채에서 박 씨가 불러 세웠다. 며느라, 예, 어머님. 너도 일손 하나 더 있으면 숨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 혜련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혹시 둘째 며느리를 들이실 생각이십니까? 박 씨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래, 곧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올지도 모르지. 하하하하하. 혜련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걸음 무렵 솔매기 마을 어귀로 작은 보따리 하나 든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흰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은 자연은 단아한 얼굴에 눈매 곱고 말수 적은 처자였다. 그 모습을 멀찍이 보던 경필이 환히 웃었다. 형님! 형님! 저기 제 색시거입니다. 이 못난 놈에게 이런 복이 내릴 줄이야. 하하하하하하. 혜련이 웃으며 속삭였다. 도련님, 입 좀 다무시지요. 그러다 팔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경필은 슬쩍 입을 닫았지만 눈은 이미 반쯤 풀려 있었다. 안채 앞에서 박 씨가 팔짱을 낀 채 자연을 훑었다. 그래, 네가 자연이라 하는 그 아가냐? 자연은 얌전히 허리를 굽혔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박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들어오거라. 며느리는 많을수록 힘이 되는 법이지. 하지만 맏며느리 혜련은 시어머니 얼굴 한번 스친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벌써 눈살을 찌푸리시네. 자연이 들고 온 보따리에는 고작 치마 한 벌, 저고리 한 벌뿐이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자연의 첫날상이 차려졌다. 경필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머니, 자연이가 손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이 만난 반찬들 좀 보셔요. 아버님 편찮으셔도 혼자서 척척. 박 씨가 말을 잘랐다. 그랬으면 됐다. 우리 집도 사람이 모자라 죽겠으니 일손 하나라도 더 있어야 산다. 자연은 고개만 살짝 숙이자 혜련이 부드럽게 말했다. 동서야, 힘든 거 있음 말해. 우리 둘이서 하면 되니 혼자 끙끙댈 거 없지. 자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예, 형님. 이튿날 새벽 박 씨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져나왔다. 막내야, 어이구, 새댁이 첫날부터 누워있으면 어쩌냐? 네 형님은 벌써 물 길러 갔다. 자연은 벌떡 일어나며 허둥댔다. 아, 예,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박 씨는 쭈뼛거리는 자연을 보며 문득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말이다. 앞으로 친정 들락거리는 짓은 삼가거라. 자연이 멈칫했다. 예? 시집 오면 이 집 사람 되는 거지. 친정에 뭘 그렇게 붙들고 살라 그래. 자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버지가 요즘 병석에서 일어나질 못하셔요. 제가 안 가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실 판이고요. 그때 사정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살펴주시겠다 하셔서 시집 온 건데 이제 와서 친정에 발길 끊으라 하시면 아버지는 그럼 어찌 살아내시라 하십니까? 박 씨의 얼굴이 확 변하였다. 내가? 언제? 이 집 사정은 안 보이냐? 우리도 먹을 게 모자라 죽겠구먼. 네 친정아비 밥까지 줄게 어딨냐? 자연은 입술만 꼭 깨물었다. 혜련은 그 장면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며칠 뒤 어둑한 밤이었다. 사랑채에서는 경필의 코 고는 소리만 둥둥 울리고 안채 등불도 다 꺼졌다.
혜련이 보리차 시키려 부엌에 내려갔을 때였다. 살금, 살금. 안방 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여린 그림자가 문틈을 빠져나왔다. 몸을 낮춘 채 자꾸 뒤를 돌아보며 조심조심 마당을 건너는 그 모습. 바로 자연이었다. 혜련은 어둠 속에서 숨을 삼켰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는 거지? 자연은 대문을 살짝 밀어 달빛 아래로 조용히 사라졌다. 혹 친정 아버지께 다녀가는 건가? 혜련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아버지 병수발이라면 낮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사람들 다 잠든 뒤에 나가는고. 혹 무슨 일이라도. 며칠 뒤 장터, 홍시안악이 소곤대며 사람을 붙잡았다. 아이고, 내가 어제 봤다니까? 박신의 막내 며느리 말이여. 밤에 외간 남자랑 둘이서 산으로 올라가더라? 어머나, 진짜요? 등불 하나 들고 말도 안 하고 딱 붙어서 가더라고. 하루 이틀이 아니던데? 내가 몇 번이나 봤다니까?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혜련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손에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동서가? 남자를 따라 산길로? 며칠 전 본 장면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다. 그날 밤 혜련은 결국 몰래 자연의 뒤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였다. 내 눈으로 확실히 봐야겠어. 혜련은 불 꺼진 부엌 앞에 가만히 서서 자연방에서 등잔불 꺼지는 기척을 기다렸다. 잠시 뒤 자연이 다시 대문을 열고 나갔다. 역시 또 나가는구나. 혜련은 숨을 삼키고 뒤를 밟았다. 달빛이 흐리고 산길은 숲바람에 으슬거릴 정도로 어두웠다. 자연이 마을 어귀에 잠시 서자 숲 그림자 사이에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왔소? 혜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둘은 말도 안 하고 등불 하나만 밝힌 채 산길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혜련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저 남정네와 매일 밤? 혜련은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그 뒤를 밟았다. 한참 걸어 올라가자 불빛이 은근히 비쳤다. 바람에 실려온 매캐한 냄새가 실려왔다. 혜련은 깜짝 놀라 나무 뒤로 얼른 몸을 숨기곤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그곳은 숯가마터였다. 가마는 밤바람 속에서 붉은 숨을 뿜어내며 끓는 듯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앞에서는 자연과 함께 가던 숯가마터 일꾼 상돌이와 몇몇 장정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굵은 장작을 힘껏 패고 있었다. 그런데 자연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먼저 가벼운 부목과 잔장작을 이리저리 옮겨 쌓고 작은 솥에 올려둔 죽을 휘저어 한 국자씩 일꾼들 손에 내어주었다. 그러다 꺼져가는 불씨가 보이면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싯돌을 힘껏 두드려 다시 불을 살려 올렸다. 얼굴은 불기운에 벌겋게 익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고 가빴다. 상돌이가 물 한 바가지 건네받으며 말하였다. 에이구, 이제 그만해라. 너는 오늘 하루치 일 2배는 했구먼. 자연은 가쁜 숨 몰아쉬며 고개 저었다. 아버지 약 지으려면 오늘은 더 벌어야 해서. 그 말에 자연의 아버지의 친구인 순망 영감이 낮게 말하였다. 네 사정이 딱하니 불렀지. 원래는 이런데 여자애를 드릴 때가 아니다. 허나 몸 상하면 네 아버지가 더 슬퍼하실 게다. 자연은 손에 꼭 쥔 몇잎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혜련은 그 모습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다. 남정네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다 친정아버지 때문이야. 이 어린 것이 밤마다. 그 작은 품삯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자연을 보자 혜련의 가슴이 뭉클하게 조여왔다. 자연이 가마터 일을 마치고 달빛 밟으며 산길을 내려가자 혜련은 조용히 뒤를 따랐다.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혜련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마당에 은은히 아침빛이 내렸다.
자연이 졸린 눈을 비비고 부엌으로 내려오니 부엌 안에는 이미 따끈한 국 냄새, 갓 부친 전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다. 놀란 자연이 중얼거렸다. 형님, 벌써 아침을 다 차리셨어요? 혜련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졌다가 잠깐 뒤돌아 미소를 지었다. 잠이 안 오더라고. 바람도 쌀쌀하고 그냥 부엌에 나와 아침 준비 좀 했지. 자연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제가 해야 하는데 일은 죄다 형님이 다 하시고. 혜련은 말을 끊으며 찬거리를 보자기에 한가득 챙기기 시작했다. 자, 이거 네 아버지 댁에 얼른 다녀와. 아직 어머니 안 깨셨어. 깨시기 전에 다녀와야 아무 말 안 나온다. 자연은 놀란 눈으로 혜련을 바라보았다. 형님, 이걸. 혜련은 자연의 떨린 손을 잡아줬다. 가져가. 어제 다 봤다, 동서. 밤에 숯가마터 다녀온 얼굴 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지 알겠더라. 자연은 그 말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러다 금세 눈시울이 뜨겁게 차올랐다. 형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혜련은 고개를 저었다. 뭘 어쩌긴. 식구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지. 가서 아버지 드리고 와. 내가 어머니 눈치 벌려놓을게. 얼른. 자연은 결국 울먹이며 고개를 아래로 푹 숙였다. 형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보자기를 품에 꼭 안은 자연은 마당을 살그머니 빠져나갔다. 해가 막 뜨는 들길에서 작은 그림자가 친정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자연은 틈틈이 친정에 다녀왔지만 마을에는 이미 풍문이 퍼져 있었다. 박신의 막내 며느리 밤마다 사내랑 산으로 올라간다더라. 숯가마터 일꾼 상돌이래.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을 우물가에서 소리를 들은 박 씨가 씩씩거리며 집으로 걸어왔다. 집 대문을 쾅 열며 소리쳤다. 둘째 요것 어딨나? 인물만 반반하지. 집안 망신은 죄다 시키고 돌아다녔다면서. 부엌에서 콩을 고르던 혜련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박 씨는 분이 터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동네에서 들었다. 막내 것이 밤마다 총각이랑 산길로 들락거린다지. 그 숯가마터 상돌이란 작자하고. 방에서는 숙취에 시달리던 경필이 맨발로 뛰쳐나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박 씨는 경필에게 버럭 쏘아붙였다. 네 놈이 맨날 술 퍼마시고 고주망태가 되니 네 처가 밤마다 어디를 쏘다니는지도 몰랐던 거 아니냐. 경필은 얼굴이 파래져 더듬거렸다. 자, 자연이가? 산길을? 그게 무슨 일이오? 그때였다. 자연이 방문을 붙잡고 나오는데 이미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입술만 떨었다. 어머니, 그게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말 마라. 박 씨가 손을 번쩍 들었다. 동네 눈이 멀었겠냐? 가마꾼이랑 딱 붙어 다닌다더라. 이 집에서 밥 얻어먹는 주제에. 그 순간 혜련이 자연 앞으로 툭 나섰다. 어머님! 박 씨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뭐시? 너까지 왜 끼어드냐? 혜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남정네, 동서랑 그런 사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경필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내는 숯가마터 일꾼 상돌이입니다. 밤일 나가는 길에 마을 지나가니 제가 따로 청한 겁니다. 혜련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동서가 친정아버님께 새벽에 드릴 물을 길어다 드리고 싶다 하기에 자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허나 그 길이 가파르고 험합니다. 여자 혼자 새벽에 오르내리기 위험하니 며칠만 가마터 상돌이한테 양동이 좀 들어달라 부탁했을 뿐입니다. 동서는 그저 등불 들고 앞장선 것뿐이고요.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혜련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어머님이 걱정하실 만한 외간정 붙을 일 같은 건 추호도 없었사옵니다. 자연은 이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경필은 충격에 얼어붙어 있다가 천천히 자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각시, 형수 말이 진짜요? 자연은 울먹이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굳어있다가 툴툴거리며 돌아섰다. 허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소문 다 돌고 환장어겄네. 어쨌건 밤에는 나돌지 말어라. 마을 사람들 입이 험해. 그 말만 남기고 안채로 들어갔다. 남은 마당에 혜련과 자연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님은 모르시는 게 나아. 동서가 돈 벌어서 친정에 보탠다 하면 어머님 성미에 분명 난리 나실 게다. 자연은 흐느끼며 혜련의 손을 꼭 잡았다. 형님, 저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혜련은 부드럽게 웃었다. 갚긴 뭘 갚아. 우린 이제 한 집 식구인데. 자연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뒤 점심 무렵 마당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박씨 부인과 혜련은 대문 밖에서 들리는 거친 기침 소리에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컥. 혜련은 너무도 익숙한 소리에 손에 들던 콩나물을 내팽개치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대문 기둥에 의지해 서 있는 사람은 혜련의 아버지 최노인이었다. 옷은 재로 그을렸고 맨발은 흙투성이, 이마는 불길에 그을린 듯 벌겋게 달아 있었다. 아버지, 어찌 여기까지. 혜련이 그대로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최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다. 혜련아, 큰일 났다. 어젯밤 산불이 내려와 집이 죄다 타불었다. 가재도구는 고사하고 잠잘 곳도 없어. 혜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더니 울음을 삼킨 채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그 모습을 본 박씨 부인이 팔짱을 낀 채 투덜거렸다. 아이고, 사돈어른,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이 손님 받는 집도 아니고 우리도 좁아서 몇 사람 겨우 사는데 누굴 또 들이지는 못하지요. 혜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최노인은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고 경호는 주먹만 꽉 쥔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자연이 부엌에서 국자를 내려놓고 뛰어왔다. 어르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혜련은 눈물로 번진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짜냈다. 동서, 집이 다 타버렸대. 아버지가 오갈 데가 없으셔. 자연의 눈빛이 순간 단단해졌다. 그대로 앞으로 나서서 박씨 앞에 섰다.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형님 아버지는 제 친정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씨는 어이없다는 듯 턱을 들었다. 네 친정? 그 누추한 데에? 또 병든 네 아비까지 있는데? 자연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예, 집이 허름하긴 하지만 방 한 칸은 비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혼자 지내시니 형님 아버지께서 오시면 서로 덜 외롭고 의지라도 하실 테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하룻밤도 못 주무시고 힘들게 오신 분을 길바닥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혜련은 자연을 바라보다 입술을 떨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최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배만 안 끼치면 좋을 텐데. 자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몸 추스르시게 먼저 쉬셔야지요. 박씨는 당장 뭐라 하려다가 두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에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러고는 획 돌아서며 툭 뱉었다. 몰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투덜거리며 안채로 들어갔다. 혜련은 자연 앞에서 무너질 듯 흔들렸다. 고맙다, 동서. 자연은 혜련의 손을 꼭 잡았다. 형님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형님 도울 차례죠. 그리고 둘은 혜련 아버지를 부축해 자연의 친정집으로 향했다.
저 멀리 산불이 스친 초가 뒤편 하늘이 아직도 희미한 불빛을 품고 있었다. 자연의 집은 허름했다. 바람이 문틈을 줄줄 새고 초가는 반쯤 주저앉아 있었다. 자연의 아버지, 병든 채 누워있던 소년감이 허리 부여잡고 일어났다. 어르신, 멀리 오느라 고생했수다. 내 몸이 성치 못해도 말벗은 되어드릴 수 있지라. 최 노인은 울컥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부터 혜련 아버지는 자연 아버지 곁에서 죽도 쑤어 올리고 불도 지피며 집안일을 조용히 거들었다. 두 노인은 금세 마음이 맞아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잔잔히 하루를 나눠갔다. 며칠 뒤, 혜련은 자연의 친정에 들렸다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자연동서 말인데요. 혜련이 입술을 꼭 깨물고 말을 이었다. 밤마다 숯가마터 나가서 품팔이한 돈으로 아버지 약값을 좀 보탰답니다. 그래서 친정 들를 때마다 조금씩 챙겨간 거고요. 최 노인은 놀란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 어린 게 그런 데까지 나갔다고? 혜련은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둘러댔어요. 어머님이 알면 난리 날까봐. 동서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혜련아, 너랑 네 동서는 참 복이 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살려가며 사는 거다. 그리고는 혜련의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나도 그냥 있을 수 없지. 토막나무 펴고 장작 나르는 건 내가 젊을 적 하던 일이여. 여린 몸으로 할 짓이 아니지. 내일부터 숯가마터로 나가서 일 봐주마. 네 동서 아버지도 내가 책임지고 잘 돌볼 터이니 걱정 말거라. 혜련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버지, 고생만 시켜서 죄송해요. 혜련 아버지는 그저 웃었다. 그런 소리 말아라. 딸 있는 게 복이다. 그리고 좋은 동서 만난 것도 복이고. 혜련 아버지가 자연집에서 몸을 추스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자연은 장작 패는 혜련 아버지를 도와 물을 길어오고 혜련은 반찬거리를 챙겨와 두 아버지 밥을 지어드렸다. 두 초가집 사이로 왕래가 많아지자 둘은 진짜 자매처럼 마음이 붙었다. 그러나 그 꼴이 영 못마땅한 박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고구마 줄기를 다듬으며 또 투덜거렸다. 하참! 며느리들 둘 다 지집 아버지만 챙기고 시어머니 거들떠보지도 않구만. 내 사는 꼴이 어찌 이러냐? 박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뒷담을 했다. 그때 이웃 안악이 치맛자락 한 손에 움켜쥐고 뛰어왔다. 박씨 부인, 큰일 났어라. 그 영심이 있잖소. 갯돈을 몽땅 들고 달아났대. 박씨는 손에서 고구마 줄기를 떨어뜨렸다. 뭐요? 그게 내 전 재산이여. 내가 억척같이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자리에서 박씨는 풀썩 주저앉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짠순이 이번엔 크게 당했구먼. 그러게, 안 그래도 형편 어려운 집인데 이번 일로 더 힘들어지겠네. 그날 밤 박씨는 밥도 먹지 못했다. 기침을 하다 말고 이불만 끌어안고 웅크려 누웠다. 이젠 끝이다.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경호와 경필은 그저 발만 동동 굴렀고 혜련과 자연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다. 자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이대로 둘 순 없지 않아요? 혜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돈 반드시 찾아와야 해. 다음 날 새벽, 두 며느리는 장터 어귀까지 내달렸다. 장은 막 서기 시작했고 사람들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뒤섞여 북적였다. 혜련이 숨을 가다듬으며 곡식 부대를 정리하던 미국상 영감에게 다급히 물었다. 영감님, 혹시 아침 일찍 보따리 든 여인이 이 근처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미국상 영감이 고개를 갸웃했다.
보따리 든 그 여자 말이냐? 아침 먹기 전부터 허겁지겁 지나가더구먼. 자연이 재빨리 다가섰다. 어디로 가던가요? 혹 들으신 말 없으신지요? 영감은 삿갓을 들어 햇빛을 가리며 말했다. 아랫말골 쪽으로 갔지. 시름길이 험한디 그 길로 가는 길을 묻더라고. 걸음이 급한 걸 보니 뭔 사정이 있는 모양이요. 혜련과 자연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형님, 아랫말골이랍니다. 가자. 거기가 친정집일 거야. 둘은 숨을 몰아쉬며 장터를 벗어나 산자락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향해 달렸다. 아랫말골로 찾아갔더니 허름한 초가 안에서 영심의 노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혜련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따님 영심이 여긴 안 왔습니까? 노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 아침에 들렀다가 잠깐 나갔는데. 자연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어르신, 사실대로 말해주셔야 합니다. 갯돈을 들고 달아난 것, 맞죠? 노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내 새끼가 배 곪고 사는 게 고되다 보니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수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혜련이 차분히 말했다. 저희가 죄를 따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잃은 돈만 찾으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노모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윽고 장독 뒤에서 조심스레 보따리 하나를 꺼내왔다. 그 보따리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 여기 있어. 내가 내 새끼 죄를 어찌 감추겠냐. 자연과 혜련이 그 보따리를 열자 갯돈 자루가 그대로 있었다. 두 며느리는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박 씨는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때 혜련과 자연이 보자기 하나를 들고 안채로 들어섰다. 자연이 말했다. 어머님, 갯돈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벌떡 일어나 보자기를 열어보니 여러 개의 작은 돈주머니가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계목 5집 모두 찾았습니다. 자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건 동네 사람들 목도 들어있으니 다시 개모임 사람들 불러 모아야죠. 니들이 혜련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혼자였다면 얼마나 마음 쓰셨겠어요. 자연이 뒤이어 말했다. 우리는 식구 아니옵니까? 어머니 재산 잃는 것도 우리 일이지요. 박 씨는 그 말에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평생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너희한테 욕만 하고 살았는디. 니들이 날 살렸다. 살렸어. 두 며느리는 박 씨의 등을 토닥였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솔매기 장터에는 찹쌀떡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다. 혜련은 포대기에 아기를 업은 채 찰떡을 척척 빚어냈다. 자연도 등에 아이를 업고 큰 소리로 외쳤다. 따끈한 떡이요. 금방 찐 찹쌀떡 보고 가세요. 손님들은 줄을 섰다. 저 집 며느리들은 애 없고도 일을 잘하네. 손맛이 보통이 아니구먼. 마침 밭일을 마치고 내려오던 경호와 경필이 장터에 들러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형님, 우리 각시들이 장터를 다 살리네요. 그려. 저 둘이 없었으면 어찌 살았겠냐? 참말로 우리는 각시복은 타고났다. 해가 기울자 혜련과 자연은 아이들을 꼭 안고 나란히 솔매기 마을로 걸어 내려갔다. 형님, 앞으로도 둘이서 잘해봅시다잉. 그럼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못 넘을 곡이 없지. 솔매기 마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